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전 세계에 220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만 자국에 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딱 28개 나라밖에 없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정확히 언제 어떤 목적으로 그 문자를 만들었는지 이 기록이 남아있는 건 우리 한글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한평생 한글의 역사와 그 위대함을 알리고 계신 분 초대했습니다. 세종 국어문화원의 김스롱 원장 함께 만나 뵙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제가 제대로 말한 거 맞죠? 예. 이 28개의 문자가 있지만 그 문자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딱 정확히 알고 있는 건 한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파스파 문자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건 대략 알려진 거 있지만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그죠. 그것이 기록으로까지 남아 있는 문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세종대왕이 몇 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1443년 세종대왕이 만 7살 때 창제를 단독으로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2년 한 9개월쯤 연구와 그런 노력 끝에 예. 1446년 세종대왕 나이 50세 때 훈민정음이란 보통 해령이라 부르거든요. 예. 그 책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알린 겁니다. 그렇죠. 1443년이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580년 전. 예, 올해가 한글 창제 580돌. 그렇죠. 580주년입니다. 네. 그 훈민정음 해례본 그것이 한글이 어떤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등등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 해례본은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상세한 문자 설명서이면서 예. 그러면서 그 당대를 보나 지금을 보나 최고의 사상과 학문이 응축이 돼가지고 훈민정음의 어떤 학문적 가치, 인문적 가치, 과학적 가치, 예술적 가치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예. 기술된 책입니다. 예. 한글을 왜 만드셨죠? 뭐 간단히 말하면요, 그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려운 한자 가지고는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자로 지식과 정보를 나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각자 그 누구든 이게 표현하고 싶은 감정, 예. 느낌 이런 것들 마음껏 표현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있으니까 한국어. 그렇죠. 그 말과 글자가 달랐기 때문에 한자는 한국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 말은 뭐 쉽게 말하면 당군 시대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예. 쓴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역사 시대를 보면 그렇게 쭉 내려온 거죠. 예, 예. 근데 우리 말을 담는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없었죠. 한자를 빌려다가 적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말을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스스로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말의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문자를 만든 거거든요. 예, 예. 우리말은 다른 말보다 좀 더 섬세하게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자음과 모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보통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막 초성, 중성, 종성이 골고루 발달되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말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문자를 만들었더니 그랬더니 막 그 인간의 사람의 말소리를 가장 잘 적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예. 다른 나라 문자 말까지도 그렇죠. 잘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된 겁니다. 예. 그게 입 안의 구조라든가 뭐 혀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만드신 거 맞죠? 그렇죠. 이제 자음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이제 니은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뭐 니, 느, 난 이렇게 발음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혀 끝이 이 윗 잇몸에 닿았다가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습을 그대로 본떴다면 간결한 과학적 문자가 안 됐을 텐데 그걸 기가 막히게도 직선만으로 예. 수직선과 수평선만으로 이게 상형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간결한 과학적 문자가 된 것입니다. 네. 모음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우리말에 모음이 대단히 또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를테면 이제 뭐 오 양성 모음이라고 하죠. 아 양성 모음, 어 음성 모음, 우
음성모음 이런 음양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말의 기운 보통 이제 모음조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말이 원래 있는 겁니다. 그걸 세종대왕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걸 잘 관찰해가지고 음성학적으로 예. 기가 막히게 이 수직선과 수평선만으로 오, 우 이런 아주 기하학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그 과학성은 이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또 예술적이다라는 건 왜 그렇죠? 사실 모든 문자는 예술적입니다. 모든 문자 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한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한글은 이 점과 동그라미, 직선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세계 그 어떤 문자도 이렇게 직선 중심으로 된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장 간결하고 누구나 쓰기 쉬운 아주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 직선과 점과 동그라미를 응용해서 아주 그 생성해내는 글자 그 자체 이게 아주 대단히 예술적이고 과학적인 거죠. 예. 그래서 또 배우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세종국어문화원에 지금 원장 맡고 계신데 예, 예. 세종국어문화원은 언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세종국어문화원은 이제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됩니다. 그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2006년도에 그 당시 한 21개 정도 이 국어문화원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민간단체에서는 최초로 다른 국어문화원은 되게 대학교 안에 있고요. 예, 예. 그 당시에 우리 단체만 이제 민간단체에서 만든 그러면서 문체부에 지정한 그런 단체입니다. 국어기본법은 어떤 법입니까? 2005년에 만들어진. 국어기본법은 그야말로 우리 국어를 어떻게 바르게 올바르게 쓰느냐를 규정한 법인데요. 이를테면 이제 이 한글만으로 공문서를 써야 된다든가, 그리고 이 그런 쉬운 문자로 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런 국어 문식력, 어떤 국어 능력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공 차원에서 잘 가르치고 지키고 갖고 가야 된다. 그런 걸 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기관들을 국어문화원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세종국어문화원은 이제 세종정신. 예. 이게 민주, 자주, 실용 이게 세종정신 아니겠습니까? 민주, 자주, 실용. 이런 어. 정신으로 공공언어도 바로잡고 그리고 또 그런 정신으로 이게 세종식 교육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다른 단체들과 연합으로 이 한글닷컴이라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누리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어 관련된 좋은 내용들을 좋은 콘텐츠를 해외 알리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글닷컴. 예. 네, 네. 방금 그 공공 언어를 바로잡는다는 표현 쓰셨는데 그게 어떤 뜻이죠? 이 공공언어 바로잡는다는 게 바로 세종 정신을 바라보면 공공언어는 이게 쉽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게 공공언어니까요. 예. 근데 그것이 뭐 어렵다거나 특정한 어떤 계층을 배제한다든가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꽤 오래전인데요. 그 서울시에서 맘 풀어너 뭐 이런 공공언어로 그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요? 맘 풀어너. 맘 풀어너? 어렵죠. 예. 이게 이제 젊은 엄마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명인데 이게 어렵게 외국어로 짓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안 알려져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한 적이 처음 있습니다.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실용화가 안 되고 그냥 그렇죠. 금방 사라져갔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그거를 그 제대로 된 표현은 젊은 엄마 창업 지원 제도 뭐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썼답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 지금 공공기관의 어떤 그 일종의 언어 사대주의, 그 영어 특히 영어를 남용해서 정책명을 짓는 게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걸 그 세종국어문화원에서 바로잡은 사례들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요. 뭐 이를테면 영어는 아니지만 대합실. 여기 가면 대합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합실이 좀 느낌이 잘 안 다가오는데요. 이걸 이제 마지방.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로잡은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한글 단체들과 같이 했지만 이런 지하철 같은데 이런 비상벨 이런 게 이머전시 이렇게 영어로 써 있고 막 그런 거를 이제 비상벨 또 AED라고 자동 심장 충격기 이런 생명과 관련된 그런 표현에서도 막 영어를 남용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그 한글닷컴이라는 누리집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홈페이지 그걸 누리집으로 바꾼 것도
그 세종국어문화원에서 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세종국어문화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예, 그 예. 한글 단체들이 연합으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네.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 봄에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 이순신 장군 상 그 이름이 현재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이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써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관광객 안내하는 그분들의 특강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외국인들이 명나라에서 파병한 장수상이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장군 이름을 대한민국 공용 문자는 한글로 적지 않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동상이 1968년에 세운 거거든요. 예, 조선시대 예. 세운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잡으려고 국민청원도 했고요. 또 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네, 네. 했고 서울시에 직접 건의됐고 이 해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1인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글쎄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조각한 분 뭐 그 관련된 단체들이 반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조각하신 분은 돌아가셨고요. 그 관련 단체들 이순신 기념사업회에서는 예, 예. 오히려 한글 바꿔야 된다는 저의 주장을 동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한글날에 그분들과 연합으로 다시 한번 운동을 펼까 합니다. 네. 또 아마 그 광화문의 현판 그게 지금 한자로 써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 한글로 바꾸자는 운동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단체들이 벌써 몇십 년째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하나의 대안을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뭡니까? 그게 뭐냐면 광화문 한자 현판을 지지한 분들이 이제 논리가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광화문 현판은 1426년에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 창제 전에 집현자 학사들을 시켜가지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한글이 없으니까 한자를 적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역사를 보존한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뭐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뒤쪽에다가 그 광화문 앞에는 한글로 하고요. 뒤쪽에 이제 한자를 하는 그게 이제 독립문 방식입니다. 독립문 방식이 이쪽에는 한자로, 이쪽에는 한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광화문 한글 현판을 반대하는 이 한자 그 예. 주장하는 분들이 꽤 그 세력이 큽니다. 반대하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생각도 존중해 주면서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 한글로 광화문 현판을 다는 그런 뜻도 달성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이게 내세운 절충안 괜찮지 괜찮은데요.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올해 아마 한자 현판을 다시 단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한자 이게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한글날이 이제 10월 9일이잖아요. 예. 10월 9일이 한글날도 그 정해지게 된 배경은 뭡니까? 한글 반포한 1446년 이게 이제 기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훈민정 해례본을 펴낸 날이 음력 9월 상순인데요. 상순은 1일부터 10일까지. 그래서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가 10월 9일입니다. 이게 처음 제정된 거는 1926년인데요. 그때는 이제 가계하 날이라고 했고요. 그때는 이 훈민정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이거든요. 훈민정 해례본 안에 이 한글 언제 알렸는지 정확히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정확한 날짜를 몰라가지고. 그렇죠. 세종실록의 9월 29일자, 9월 마지막 날에 이달에 뭐 무슨 책을 펴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음력 9월 29일을 양력 환산한 날짜로 일제시대 잠깐 지낸 적이 있었죠. 1940년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1928년부터 이제 가갸 날도 한글날로 바꾸고 1940년 이후에 이제 오늘날 같은 날짜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고 반포하고 했습니다만 조선시대 이른바 이 양반집에서는 한글을 또 배척했죠? 예, 뭐 전면 배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류 문자 취급을 했죠. 이류 문자. 네, 그래서 공공 문서와 학문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한문만 썼고요. 그다음에 뭐 가족끼리 편지를 주고받는다든가 이럴 때만 한글로 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이제 한글을 많이 썼어요. 뭐 이황,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뭐 시조를 한글로 적는다든가 그렇게 했어요. 네. 다 예외도 있습니다. 뭐 정약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실학자들은 한글 사용을 거의 거부하다시피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다행히 전면 배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1894년에 이제 고종이 그때는 이제 국문 칙령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국문, 언문, 한글을 공용문자, 주류 공용문자를 선언한다라고 내각이 지시했고 1895년에 이제 온 나라에 알린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뭐 양반집 남성들은 그렇게 뭐 이류 문자 취급하고 했습니다만 여성들이 한글을 많이 쓰고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요? 한글을 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여성이 아니었으면 한글이 살아남았을까 그런 책도 펴냈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요. 이 한글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여성들이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한 뒤로 한글 보급 정책으로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이런 한글 불경책을 펴내요. 근데 성리학의 나라에서 이게 불교에 관한 책을 펴내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가능했던 것은 해례본이 나오던 해 6개월 전에 소원왕후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소원왕후가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그걸 돌파를 하는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성리학의 나라지만 유교의 나라지만 일반 백성들의 문화와 종교는 불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글 불경책을 펴냄으로 해서 막 전국 방방곡곡에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이 널리 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요. 네, 네. 더 중요한 거는 왕실 여성들이 비록 여성이지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한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영의정할 때 공문서 보낼 때 한글만 씁니다. 그럼 영의정은 그 왕비나 대비한테 어떤 문자로 답장을 해야 될까요? 한글로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남성 사대부들이 공적 문서에서 한글 사용하게 만든 계기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그 양반가의 여성들이 뭐 한글 가사를 짓고 한글 소설을 맞아요. 이렇게 읽고 유통하고 그러면서 이 한글이 이 하층민 속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없었으면 한글은 못 살아남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한글 배울 때 가갸, 거겨 이런 한글 음절표를 배우거든요. 예, 예. 바로 조선시대 여성들이 학교에 갈 수 없었고요. 또 책도 못 보게 하니까 그런 한 장짜리 그런 표를 가지고 언문, 그 당시 언문, 한글을 깨우치고 시집을 갖고 편지를 쓰고 그랬던 겁니다. 네. 오늘 뭐 역사를 쭉 들어보니까 1894년 고종이 이제 우리의 표준어를 한글로 하자라고 이제 그 정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용문서에서 예. 한글을 주류 문자로 삼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한글의 맞춤법이 딱 그 정해진 건 언제입니까? 이 한글 맞춤법이 제정된 건 1933년이거든요. 일제시대네요.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33년도 5년 뒤 1938년에 일제가 이 한글 사용과 교육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1940년에 뭐 일본식 성으로 바꾸는 창씨개명도 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뭐 영화로 널리 알려졌듯이 1942년에 바로 조선학회 사건이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1933년에 조선학회가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예. 사실은 그 전에 그 1912년 무렵에 조선 총독부에서 자기들이 이 한글 맞춤법, 언문 맞춤법 이런 거 만든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다가 예. 그냥 광복 해방을 맞이할 뻔했던 것입니다. 예. 그럼 일제 그 12년에 만든 거하고 조선어학회가 만든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뭐 기본적인 한글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 기본 내용은 일부 공유하지만 근데 이제 1912년은 그야말로 일본 사람이 주도하다 보니까 일본 말이 좀 음절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맞춤법도 이제 거기에 맞게 조금 단순화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1933년에 한글 맞춤법은 그야말로 진짜 우리 말의 그런 다양성, 뭐 복잡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아주 그 문법에 기반한 그런 정확한 맞춤법이죠. 그
얼마 전 그거는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말모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모이라는 말은 사전이라는 말의 순우리말인데요. 주희영 선생님께서 1911년에 그런 말모이 사전을 만들다가 1914년에 돌아가신 바람에 중단됐던 거죠. 그 사전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들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면서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글학자만 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이제 한글학자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뭐 일일이 조사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 한글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광고를 낸 거죠. 전 각지에서 이런 사투리, 방언을 모아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막 전 각지에서 보내왔고요. 그리고 또 방학이 되면 그 서울 그 당시 경성에 유학 왔던 학생들이 이제 시골에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죠. 그 학생들이 한글을 가르치러 또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그 학생들이 또 시골 곳곳에 가서 한글 가르치면서 예. 또 방언도 수입해서 올라오고 막 그런 감동적인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조선말 표준어고 예. 그다음에 우리말 사전입니다. 거기에는 각 지방의 방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종합 사전이죠. 예. 표준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무생긴 무지개 아래 고개 드는 노란색 이미군을 살고 가라 봄구름이 핀다 여기 오라 헤헤 여기 오라 헤헤라 여기 오라 헤헤 여기 오라 헤헤 여기 오라 헤헤야 자 원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글에 관심을 갖고 이 운동을 하시게 됐어요? 예, 제가 국립철도고라는 특목고를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용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립철도고는 한 80% 이상이 지방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때가 1977년이었거든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친척집에 다녔는데 한 10여 명이 신문을 배달하면서 다닌 겁니다. 신문 보급소에서 먹고 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우리나라 온갖 신문이 학교에 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NI 교육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순우리말과 그다음에 이 조사 정도만 이게 한글이고 다 한자였어요. 신문이 전부 한자였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뗐는데 예. 천자문에 안 나오는 한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뭐 이를테면 아기라고 안 그러고 이제 영아라고 했거든요. 영아. 예, 예, 예. 예. 그 영자가 아기 영자인데 예, 예. 이게 조개표변 두 개다 여자 일자 있는 이게 천자문에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신문을 보면서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글 반판이 500이 넘었는데 이게 대중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신문에서조차 어떻게 이렇게 한글을 무시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 운동을 하게 됐고요. 마침 1977년 10월 달에 학생중앙에 우리말글 순화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을 찾는다는 전국 국어운동 고등학생 연합회라고 한글학회 부서를 있었습니다. 1977년이 한글학회 건물이 완성되던 해였는데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 그 구군회라고 불렀는데요.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때요? 예, 예.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확 꽂힐 수가 있습니까? 예, 신문에서 한글을 너무 무시했으니까요. 딱 그 구원인 하나로. 예,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예. 외솔 최원배 선생님의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그런 책을 읽고 이제 내가 신문을 보고 느꼈던 예. 분노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최원배 선생 같은 한글학자, 한글 운동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대입 준비를 했고요. 네. 최원배 선생님이 이제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계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슬옹이라고 하는 이름, 이거 순우리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 그런 뜻이거든요. 슬기롭고 옹골찬.
예. 이것도 지은 이유가 이제 우리 국립철도대학교는 이제 공무원이 되는 학교니까요. 공문서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예. 근데 그 당시에 제 이름이 이제 김용성, 이렇게 떴던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인데요. 제가 그걸 한글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름은 한자로 써야 한다?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한글로 쓰겠다.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한자로만 써야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런 걸 강요하는 어른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한자 없는 일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그걸 슬기를 옹골찬 옹달샘에서 슬옹 이렇게 지은 겁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지으셨어요? 예,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정해주신 한자 이름 없애고? 없앴다기보다도 이제 그걸 대신해서 지어서 아버님을 찾아갔죠. 소자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근데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조상의 전통이 담긴 어떻게 이름을 네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게다가 합니다. 돌림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한글자. 그래서 친구들한테만 이게 알려주고 예. 그리고 1978년에 이제 2학년 개학하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알리려고 이 이름표를 김스롱 바꿔달고 갔습니다. 그게 교복의 이름표도 예. 한글로. 그게 근데 그때 그건 용납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문제였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너무 막 친구한테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 사진관이 학교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용산 사진관이라고 거기서 찍은 사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한 일주일간 달고 다녔고요. 그 뒤는 다시 떼고 이제 원래 이름표를 바꿔달았습니다. 학교에서 용납을 안 하니까 일주일밖에 못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정식 개명 절차는 언제 밟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1983년도 연세대학교 2학년 때 서울지방법원에 했더니 이게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서류재판이었는데요.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해서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장문의 편지를 판사님께 보냈죠. 뭐라고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글학자가 되고자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한글 이름 한자 이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한글 이름, 순우리말 이름도 허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저한테 온 편지 같은 것들 그걸 다 첨부해서 냈더니 어떤 편지요? 그러니까 이제 김슬옹이라고 제가 일부러 막 친구들하고 편지만 주고받았죠. 증거를 남기려고. 그랬더니 저도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 당시에 조정권 판사님께서 너무 생각이 갸륵하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 대단하시네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렇게 한글에 푹 빠지고 본인의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그리고 이제 목표한 바대로 이른바 국어국문학 전공으로 이제 입학하신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 박사학위가 3개예요. 남들 하나씩밖에 하기도 어려운데 왜 3개씩 하셨어요? 사실 뭐 일부러 3개를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박사학위 받으려면 이제 죽음의 구분음서를 넘어야 된다고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약간 좀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받았고요. 힘드실 텐데 3개씩이나. 근데 논문을 세 번이나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훈민정 해례본을 널리 알려야 된다. 알리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뭐가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막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뭐 3번째 박사학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번째까지 받아서 3번째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근데 3번째 박사학위 받을 때는 이제 박사학위 2개 받은 사람의 논문이라는 게 격이 달라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근데 그 심사위원 5분 선생님들의 말씀이 맞죠. 그래서 이제 아주 새로운 그 누구도 이의제기 못할 새로운 주제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제 사실 3번째 박사학위 받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가장 힘들었던 훈민정음 해례본 연구에서는 뭘 입증하셨습니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사실 이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례본을 연구를 하는 학자가 우리나라에 10명이 안 됩니다. 이게 한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한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역주, 주석을 달아서 이 해례본의 한문 내용을 우리 현대 한글 우리말로 한국어로 정확히 옮겨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어떤 역주, 주석에 관한 방법론을 세운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논어 집주라고 해서 이 역주, 집주에 관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연구도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세계 기록유산,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최고의 학문과 사상을 반영한 이 해례본에 대한 연구는 그 역주 연구, 집주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쓰게 된 겁니다. 네, 지금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한글로 번역된 책도 있죠? 그럼요. 한 40여 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떤 합의된 학자들만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합의된 어떤 표준 번역안 도출이 어렵죠. 그럴수록 이제 뭐 쉽고 정확한 번역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세운 겁니다. 네. 한글 연구 또 한글 보급 또 이런 과정에서 책도 많이 펴내셨죠? 한 공조가 70권에다가 이제 총 106권인가 편했습니다. 와, 100권이 넘어요. 예, 공조가 70권이니까요. 저 혼자 쓴 게 아니죠. 예. 이건 어떤 책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10여 년간 예. 이 한글 관련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답사해서 그야말로 유영준 선생님의 나이 문화유산 답사기와 같은 한글 문화유산 답사기죠. 그래서 전국에 이 한글 유적지가 꽤 많이 있거든요. 어떤 곳들입니까? 한글 관련된 유적지 하면 전 떠오르지는 데가 없는데. 이를테면 울산에 가면 이제 외설 최원배 선생님 고향이거든요. 외설 기념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김해에 가면 그 우리 조선학계 사건 때 안타깝게 제일 먼저 순국하신 이윤재 선생님, 홍 선생 관련된 그 많은 기록물, 그 유적지가 있고요. 그래서 김해 한글 박물관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초정리에 가면 또 세운다께서 이 한글 창제를 한 다음에 연구를 보급을 위한 연구를 마무리했던 초정리 약수터에 관한 초정 행궁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한글을 창제 반포한 경복궁. 바로 여기를 한글 경복궁 앞에 세운당 동상 옆에 큰 길, 그다음에 또 그 근처에 조선학회, 한글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글회관. 요 일대가 이제 한글 가온길이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창제 반포 보급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얽힌 그 관련된 유적지가 많이 있거든요. 한글 가온길? 예. 가온길이 무슨 뜻이죠? 이 가온길의 가온은 이제 가운데라는 그 현대말의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발전돼 온, 한글이 역사 중심으로 서온 그런 것들의 역사를 간직한 길, 그런 길인데요. 2013년도에 서울시가 한글 가온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가온길을 의미 있게 재밌게 걸으라고 또 한글 숨바꼭질 18개 한글 조각을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소풍 가서 보물찾기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글 관련된 보물 찾으라고 그런 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이 한글 가온길 또 지방의 그 다양한 그런 한글 관련된 기관 뭐 유적지 이런 걸 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길잡이 책을 낸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 들으면서도 저도 너무 모르네요. 이 한글에 대해서. 전국 곳곳에 그렇게 많은 또 기념관들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역사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그런 유물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그때의 감동이라는 건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뭐 한자어, 외국어, 외래어 너무 많이 쓰죠? 우리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뭐 외래어가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자어도 섞여 있고 뭐 서양 외래어도 섞여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언어 사대주의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이런 순우리말보다는 이 한자를 더 많이 쓴다든가 이를테면 뭐 그냥 우리가 뭐뭐의 일환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일환 이게 한자어인데요. 뭐 그냥 뭐뭐의 하나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쉬운 토박이 말로 쓰면 금방 알아듣고 이게 소통하기 쉬운데 그런 어려운 한자를 쓴다든가 그런 것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런 어려운 한자라든가 근데 어려운 한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또 그 자리를 외고 남용 이런 게 막 뛰어들고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살얼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살얼음. 근데 블랙아이스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맞아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군대 간다고 해서 논산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블랙아이스란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시속 100km 달리면서 왜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전광판을 봐야 됩니까? 그지? 그냥 쉬운 말을 썼으면 그냥 그런 전광판이 필요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외국어를 남용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래어를 배격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쉬운 말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법률 용어가 특히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쓰죠.
예, 법률 용어는 그래도 법제처에서 한 10여 년 이상을 계속 다듬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네, 뭐 고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뭐 법정에서 사용되는 기록들을 보면은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것들도 많이 써요. 맞습니다. 뭐 전 기각한다 이런 말을 예. 기각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왜 그런 어려운 말을 계속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재판에 관련된 말은 진짜 뭐 인권 그죠? 이 사람마다의 어떤 그런 복잡한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건데 예, 그런 말일수록 예. 좀 더 바르고 쉬운 말로 써야만이 그 재판도 정확히 할 수 있고. 네. 세운남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막 재판 과정에서 아니면 그런 어떤 죄인들을 관련된 그런 거에서 쉬운 말을 써야만이 억울한 사람 막을 수 있다. 그런 말 직접 그런 남기셨는데 네. 지금까지도 그런 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죠. 예. 자, 고등학생 신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운동을 하시면서 뭐 가장 뭐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랄까? 그런 건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자꾸 책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요. 제가 이제 훈민자 해례본 학자로서 예. 그 해례본에 나오는 원리대로 한글 가르치는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기역, 니은 이런 거를 읽을 때 세종대왕께서는 이름 줬습니다. 기니, 디리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한글 교육책들은 대부분 이제 을을 붙인다든가 기역, 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 명칭에서는 그걸 써야 되는 거고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처음 배울 때는 이를 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특히 지금 세계화 시대에는 더 중요하거든요. 외국인들은 이 의 발음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되게 편하게 쉽게 하는데요. 근데 의 발음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느드 이런 식으로 을을 붙여서 읽으면 이제 외국인들 뭐 다문화 가정 따라하기 이런 데서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 사람이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모음이 이거든요. 이, 예. 기, 니, 디, 리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읽는다든가. 그리고 또 그 훈민자 해례본에는 바로 과학적 원리에서 설명해놨거든요. 예, 예.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한 획을 여기서 키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 우리가 한글 배울 땐 기역, 니은, 디귿 그 세종대왕께서 해례본에서 얘기한 그런 사례 예. 이런 대로 안 가르치고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육법이 바뀌었군요, 어찌 보면. 예. 그리고 또 세종대왕께서 참 잘하신 게 하나가 뭐냐면요. 그야말로 우리말, 뭐 보글보글, 자글자글, 지글지글, 개굴개굴 이런 우리말에 발달되어 있는 그런 흉내말이라고 하거든요. 의성어, 의태어. 예. 예. 이런 말들 마음껏 적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예. 그런 한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들 적힐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얄얄얄랑셩 이런 고려 가요도 맞아요, 적힐 수 있었고 맞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흉내말 그리고 또 세종대왕께서는 이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에다가 뭐 한글은 모음 같은 경우에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했다라는 것부터 해서 또 거기엔 또 철학적 원리까지 부여했습니다. 예, 이를테면 예. 목구멍 소리 동그라미는 뭐 오행으로 보면 물이고 뭐 그다음에 북쪽이고 뭐 그다음에 오장육부로 보면 방광 콩팥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같이 늘 지켜야 될 오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혜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붙여놨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붙여놨는데 그걸 막 붙인 게 아니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이제 천지자연의 이치니까 하늘의 이치고요. 이 하늘의 이치를 부여한 이 문자를 쓰는 백성 하늘의 백성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서 써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저도 그런 이야기 정신을 적용해서 이제 예. 한글 교육책을 낸 거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과학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보편성을 바탕으로 거기다 철학, 음악, 수학 이런 걸 이제 다 이렇게 가미해서. 융합해서 만든 네. 문자가 한글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쉽게 전달해주는 책을 써서 해례본 학자로서 세종의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서 예.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예. 요즘 이제 뭐전 세계 한류 열풍 또 우리 BTS 덕분에 한글 노래도 막 전 세계인이 다 따라 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글 공부하겠다는 외국인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 그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제2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네소타주에는 한국어 마을이 있거든요. 네. 이 한국어 마을에 그런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들이 막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예. 전 세계에서 뭐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걸 금방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한글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예, 저는 뭐 해례본에 나와 있는 한글의 과학성, 예술성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그냥 막 알리는 거는 이제는 뭐 외국인들이 더 잘합니다. 한글의 과학성, 우수성 이런 것들. 그거를 좀 더 좀 다른 콘텐츠, 일단 문화상품을 통해서 알리는. 그래서 한글 예술, 한글 산업화 이런 걸 통해서 널리 알리는. 한글 산업화? 예, 들면 한글 산업은 이제 한글을 일종의 이제 상품으로 개발하는 건데요. 뭐 제가 입고 나왔지만 티셔츠. 이런 한글 옷도 이렇게 예. 만들어서 예, 예. 이런 것도 이제 한글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한글을 배우는 뭐 앱을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가 한글 관련된 어떤 게임 이런 것도 놀이 이런 것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걸 다양한 어떤 방식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 그래서 다 같이 신바람 나게 이 한글에 담긴 그런 예술성 과학성을 나누고 누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글의 산업화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도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 한글닷컴에서 계속 그런 한글 상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글 뭐 찻잔이라든가 한글 새겨져 있는 컵, 뭐 한글이 새겨져 있는 모자 이런 한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또 많이 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욱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글로 새겨진 넥타이 저도 선물 받은 적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자주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원장님의 목표, 꿈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 세종국어문화원의 꿈이기도 한데요. 이 세종학교 이런 걸 세우고 싶습니다. 학교. 예, 그래서 세종학교를 세워가지고 세종 정신을 진짜 다양하게 발휘하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고 싶고요. 그래서 세종식 독서, 세종식 질문법, 뭐 세종식 글쓰기, 아니면 뭐 세종과 관련된 것들을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종 전문가, 네. 이런 어떤 세종학교를 세워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원장님의 꿈이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학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링컨, 처칠 압니다. 근데 외국의 대학원생들이 세종대왕 잘 몰라요. 그렇게 뭐 누가 더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아니라 진짜 그 세종대왕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위치를 봤을 때 이건 좀 억울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세종학교뿐만 아니라 세종학 대학원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세종을 배우러 오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세종 정신을 자연스럽게 전 세계인들이 나누고 공유하는 세종의 가치를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참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뭐 굳이 외국어, 뭐 한자어 좀 적게 쓰는 그런 어떤 국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